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입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윤리경영,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제 이런 분야의 연구를 오래 하고 있고요. 사실 교수라는 타이틀보다는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친숙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ESG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대부분 윤리, 감사 이쪽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현재 그 ESG 경영에 대한 테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 윤리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ESG가 얘기하고 있는 주요한 산식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윤리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요건들, 그 필요 요건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현재 ESG 경영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이 민간 부분의 영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요소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ESG 경영이 강조가 되고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범화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단순히 어떤 준수 여부를 떠나서 조금 더 엑셀런스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가 워낙 많아서요.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청렴 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즉 청렴 윤리과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규범화와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컴플라이언스 업무 입장에서는 약간 프레셔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ESG라는 키워드를 더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워낙에 ESG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비재무 위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청렴 윤리 경영의 요건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그 아젠다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됨에 따라서 청렴 윤리 경영에 대한 아젠다도 훨씬 더 중요도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에 대한 것들 요구를 받는 동시에 그리고 해외 사업이라던가 국내 사업에서 굉장히 큰 생태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그리고 이 위험 통제에 대한 어떤 위기,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윤리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훨씬 더 엄격해지고 있는 트렌드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 2022년도에 국내에 가장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과 같은 경우에 약간 쇠퇴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이고요. 일단 2022년도에 ESG라는 용어가 조어가 된 게 2004년, 5년도라고 보시면 그 이후에 그 ESG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가장 피크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국내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이유는 뭐냐면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이제 그러한 채권 등급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석탄 발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에서 배제가 됐던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게 좀 찐인가?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생김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너도 나도 ESG 경영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022년도 3년도에 이렇게 확 그 히트를 치다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ESG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게 정말 ESG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ESG를 잘하면 경제나 사회가 모두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존재를 함에 따라서 약간의 쇠퇴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ESG라는 내용들이 부상이 되면서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ESG와 관련되어 있는 규범화에 대한 현상이었습니다. 공시에 대한 부분들,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 정보와 라벨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때 입안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발효되는 시점이 2024년 하반기, 2025년, 2026년에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투자자 중심의, 투자 시장 중심의 ESG에 대한 담론을 끌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규범화된 시점에서 규제화의 영역,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의 영역으로 ESG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집중도에 대한 것들이 상승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SG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ESG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뾰족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어가 된 것이 2024년도에 그 유엔의 컨퍼런스에서 Who Cares With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보통 ESG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대변되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개념이 보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예요. 1970년대부터 기업이 어떤 사회와 상생을 하면서 어떻게 그 입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ESG는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자본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누락이 되어 왔던 비재무정보 요건에 대한 대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앞자를 따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용어들을 따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ESG는 어떤 개념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비재무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진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누락이 되어 왔던 E와 S와 G에 대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사회에 좋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좋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ESG는 그 기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SG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속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 지표라는 것, 그리고 투자자 중심으로 이 단어가 조어가 됐다라는 것이 얘기해주고 있는 가장 두 가지 특징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간접적인 경제 요인으로 적용을 해오다가 이제는 구체적인 직접 경제 요인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ESG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와 사용과 달리 두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ESG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영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이익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적인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퍼주기식의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 효과적으로 이 ESG와 관련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것들을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에 대한 통제의 성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은 기업에 대한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비용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오다가 이제 반보 뒤에서 정부 차원에서 ESG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규범화들이 2020년대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많은, 그리고 또 ESG가 포함하는 영역이 삼라만상이잖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영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크게 이 규제에 대한 것들을 네 가지 분류를 한다 그러면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같이 이제 통상이 연계된 제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공급망의 사회,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실사 의무를 담는 공급망 실사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성과 정보에 대한 외부 공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기업이 운영에 대한 결과로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공시에 대한 공개 의무에 대한 것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에 대한 것들이 각각의 영역과 각각의 지역과 각각의 섹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어떤 그 방향성과 명확성과 구체성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시를 하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어느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량과 하더라도 예전에는 어떤 운영에 대한 것들이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스토브 1, 2, 3에 대한 것들을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대응에 대한 자원에 대한 것들이 할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CSR을 얘기를 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반대로 ESG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관점, 시장 주도의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재무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재무 위험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것들을 갖춰야 되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운영에 대한 프레임워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도입을 할 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조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최고 경영자서부터 운영진과 그다음에 조직과 그다음에 실행 체계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 이러한 위험을 전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내부의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CSR에서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위험을 통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ESG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고유한 위험에 대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여기에 비례적인 그러한 통제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성 평가에 대한 개념이 반영된 것이 이제 ESG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에 대한 것들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CSR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영향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 그러면, ESG와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여러 규제들, 그리고 강화되는 여러 규제들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현재 ESG 경영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청년 윤리 경영의 프레임워크에도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영향들이 있지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ESG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부터 굉장히 법제화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율규제 중심으로 적용이 되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하드코어적인 법제화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ESG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 효과적인 접근들을 강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윤리경영 차원에서도 우리 회사의 가장 고유하고 중대한 반부패 위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식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성 평가 기반의 접근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거의 1번의 항목이 반부패 평가에 대한 것들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어떤 중요한 위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제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ESG와 마찬가지로 반부패 윤리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와 규범에 대한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사님께서도 이제 권익위나 뭐 이제 기재부의 그 기준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권익위요. 그래서 그 기재부에서 만들어줬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법률을 통해 가지고 요구가 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윤리 경영을 잘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외부의 요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공시화 같은 부분도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되고 있다라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부패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만큼 이것들이 반부패 윤리 경영이 ESG 리스크와 함께 사내에 통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중대수 평가 기반의 운영 체계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얼만큼 표준에 접목하고 있는지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제단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조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최고 의사결정기구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어떤 R&R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뤄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위험 평가와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위험, 재산자 위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내부의 기준에 대한 것들이 사내에 얼마큼 문화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성과 정보는 그 홈페이지라던가 또 안료 시스템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부패 윤리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그 ESG 정보 공시율이 어떠한 영역에 비해서도 하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 뻔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반부패 윤리 경영과 관련된 성과 지표에 대해서 규정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들을 외부 공시하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SG 평가라던가 국내의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반부패 윤리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 2, 3년간 이 공시율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법제화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처벌에 대한 강도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미국의 가장 오랫동안 적용이 되어 있던 반부패법, 해외부패법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 벌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부패방지법과 같은 경우에 적용 대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국의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10대 랭킹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적발된 기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을 보시면 벌금과 처벌의 수위에 대한 부분들이 역대급으로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어떤 뭐 부패 사냥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쟁력에도 직결이 되고 투명성에도 치명타를 입혀주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반부패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FCPA를 포함한 각 국의 그런 이 부패법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것들을 준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행정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인적비용에 대한 것들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GRI라고 해서 ESG 업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ESG 공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법제화가 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디팩토라고 해서 실질적인 표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ESG 정보 공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부패 윤리경영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GRI 기준과 같은 경우에 일반 공시와 이제 토픽별로 이제 공시 기준이 주제별 기준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반부패 윤리경영 항목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시 차원에서 뭐 정책과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과 보충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지표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별 기준에서 경제성과 안에서 반부패 항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성과의 일부로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반부패 위험 평가, 아까 제가 제1번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정책과 절차에 대한 내부 문화화를 위한 공지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항목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ESG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제 평가 지표와 공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윤리 경영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반부패 윤리 경영의 테마 안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법제화와 이제 규범화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UN이라던가 OECD와 같이 국제기구 차원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별 차원의 반부패 규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국내와 같은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도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는 이제 ISO에서 이렇게 인증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되면서 이러한 반부패 글로벌 기준에 대한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뭐 국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글로벌화된 그 운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국제계 상계에는 상관없이 이러한 해외의 부패방지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위험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국가 청렴도에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퍼져서 굉장히 많은 거래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 공사의 자체적인 윤리성도 중요하지만 생태계에서 이 윤리 경영을 확산할 수 있는 그 이 플레이어로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기관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외 부패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현재 OECD 조사가 좀 옛날 조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현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 공공조달이라던가 개발, 사회기반 조성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여전히 그 고위험 산업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반부패 체계에 대한 것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ESG 경영에서도 이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이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요소에 대한 것들이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일부 ESG 평가에 따르면 이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뭐냐면 일부 연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윤리 경영의 낙제점을 받은 경우에는 아예 투자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패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지표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만을 위해서 그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OECD와 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그리고 이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일성 기구에서도 그렇고, 권익이나 기재부라던가 해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공공 부분의 부패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한 청년 윤리 경영의 확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아젠다로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이 공통적인 요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큼 조직 내에 이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잘 작동할 수 있는 내부의 기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반부패 위험을 얼마나 사내에 통합되게 리스크 관리 체계로 장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떠한 내부의 기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공통점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사례에 대한 것들을 좀 예시를 들어봤던 부분들인데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장표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그 많은 ESG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윤리경영과 관련된 내부 추진 체계에 대한 것들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시 요구에 따라서 이제 공개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공통적인 요건에 대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뭐 톤 앳 더 탑, 그러니까 경영진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내의 종합적인 부패 위험을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공급망,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소통과 확산을 하고 같은 기준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체계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여러 잣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 최고 경영진에서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선언에 대한 것들이 총괄 조직과 말단의 실천 조직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흐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총괄 조직과 실천 조직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자원의 할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얼로케이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중대성 평가를 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비례적인 권한과 자원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할당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성 평가에 대한 어떤 템플릿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단순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교육이 얼만큼 우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표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EU에서는 최근에 주요한 아젠다로 내부 신고제에 대한 내용들이 법제화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장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전의 윤리경영 반부패에 대한 그 요건에 대한 것들, 우리가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요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3C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강령이 있느냐, 추진체계가 있느냐, 이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문화화되고 있냐, 이러한 지표들을 틱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ESG 체계와 그다음에 반부패 윤리경영 관련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변화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이런 첵더박스의 접근법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윤리에 대한 사건을 영건으로 만든다라기보다는 영건으로 만들 수 있는 내부적인 CP 프로그램이 얼마큼 잘 작동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엑셀런스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은 가이드라인 존재를 하고 있고, 국내의 많은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이러한 3C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들을 외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ESG가 강조되고 있는 시장에서 반부패 윤리 경영은
위험으로서 중요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도 더 증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우리가 제도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작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내부의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또 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그 접근 모델, 표준 모델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잘 적용하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을 외부에 어떻게 보여주고 이것들을 에비던스로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공시에 대한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뒷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것들은 이제 ESG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평가라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딜리버링하는 기관으로서 이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는 어떤 준수 여부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잘하고 있는 엑셀런스의 영역으로서 끌고 가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3분 정도 더 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청년윤리 브리프스 권익에서 나오는 그 온라인 매거진인데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이메일이 있는데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나중에 추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질문이 오늘 좋은 거죠? 아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강의 후반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뭔가 그런 권익이든 공정이든 이제 뭔가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면은 정말 규정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 놓는데, 그 실행단에서가 정말 잘하는 기업이느냐 아니면 겉으로 이제 표단만 되어 있느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많이 연구해 보셨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착화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한 조금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권익이 아까 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기재부랑 권익위 제도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재부 것도 해야 되고 권익위 것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권익위 쪽 그 지표를 개발할 때 참여를 했던 사람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바이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관점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 지표를 만든 배경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사건들이 2022년도에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공공기관의 윤리성에 대한 것들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가 청렴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공공기관 신뢰성에 대한 것들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KCP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자라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 제도들이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 건 잘 모르겠지만 KCP와 같은 경우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국내 고유의 어떤 청탁금지법이라던가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던가 영국에서 이런 반부패와 관련되는 여러 기준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담아서 글로벌하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리퀘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윤리 경영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평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도가 있지만 이것들이 얼마큼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 평가를 할 때 어떠한 지점을 바라보느냐,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위험 평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평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리스크를 정말 그냥 모아놓은 것이냐, 아니면 신규의 리스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곧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발굴이 된 리스크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비승인 겸직에 대한 부분들,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1년 정도 전에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부패 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위험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제도를 미리 도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험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신규의 리스크들이 발굴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에 대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 체계에 할당되어 있는 권한과 자원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윤리경영이 전사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담당자도 없고 뭐 이제 뭐 한 명이 담당을 하는데 10가지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 법무부에서는 같은 기준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원이 할당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효과성 평가 부분과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부패 사건이 몇 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앞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살펴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재발 방지하기 위한 내부의 조치들,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뭐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가 이것들을 뭐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는지, 제도가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반부패에서의 낙제점과 인사고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이 연동이 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막단에 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영역에 대한 것들을 좀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혹시 이쪽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 그 권익위원회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돌아가는구나라고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분들 계실까요? 네, 나중에 이메일로 주셔도 되기 때문에 조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